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박용태 교수님께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 방향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1980년대 미술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미술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거나 다시 또 뒤쳐낸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봤던 시각들을 다시 한번 재정하면서 그간에 누락됐던 점들 또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환기시켜야 되는 중요한 작업들이나 전시들 또는 80년대 미술운동의 흐름들의 여러 갈래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작품과 그룹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와 연관된 문헌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자료들을 다시 취합하는 이런 일련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에 거친 아주 굉장히 긴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때마다 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번은 3분기 작업으로서 80년대를 그룹 운동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80년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극 중심으로 뜨거운 미술운동에 대한 열기들, 또 지난 시간대와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준비를 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제목도 그런 차원으로 지었고 또 그런 당시 80년대의 중요한 내 그룹을 주동시켰던 중요한 작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진지한 육성과 생생한 당시의 사정들을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모신 분들은 누군지 짧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앞서서 AG나 ST 말씀해 주시고 무동인도 하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한국미술사에서 이런 그 소집단 미술이 본격화된 것은 80년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연구팀은 주로 이 소집단 미술운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첫 번째 세미나 때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한 4개 정도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확장과 탈모더니즘 경향에서 겨울 대성리, 야투 자연미술 연구회, 3월의 서울, 로고스 앤 파토스 등등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80년대 이제 민중미술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현실주의 미학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광주자연미술인회라든지 현실과 발언, 임술련, 미술동인 드럼, 실천, 시대정신, 서울미술공동체, 민중미술의 협의회 등등을 꼽았습니다. 셋째는 극사실주의와 새로운 형상성 축으로 새로운 이제 시각 이미지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시각의 메시지, 목판 모임, 나무, 횡단, 한강미술관 계열의 활동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제 초기적 양태로 타라라든지 난지도, 메타복스, 레알리티 서울, 뮤지엄, 황금사과 등등을 저희가 그 첫 번째 세미나 때 좀 토론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민중미술에서 소집단 활동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박영택 선생님께서 책임연구원을 맡으셨고 주로 이제 한국화, 새로운 한국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선영 선생님께서는 그 80년대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임산 선생님께서 포스트 모더니즘 쪽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연구 방향에서 그 네 분을 저희가 작가분을 초대했는데요. 미술동인 드럼 활동을 하셨던 정정엽 작가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인사 잠깐 하시죠. 네. 네,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새로운 그 젊은 세대들의 활동이 했던 이제 대학로 소나무 갤러리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관장을 맡으셨고 또 80년대에 지역에서 수리미술연구소, 안드로메다 연구소, 그 수륙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이제 김성배 작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메타복스 창립 작가로 참여했던 이제 홍승일 선생님 저희가 모셨고요. 또 한국화에서 새로운 한국화였던 그 리드를 했던 김선두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신 분이 많다 보니까 1시간 20분 동안
좀 저희가 미리 질문지를 좀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질문자가 많이 코멘트를 좀 하기보다는 모신 분들의 당시 현장성 있는 얘기를 듣는데 좀 초점을 두고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 질문을 몇 가지를 했지만 오늘 뭐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만 추스려서 질문을 네 분에게 짧게 좀 던지고 각각의 질문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은 19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당시의 어떤 기억, 회상, 회학 등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70년대가 끝나고 80년대로 넘어오는데 명확하게 사실은 아까 뭐 신강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칼라 TV 등장이라든지 또 70년대에 대한 뭐 새로운 성찰이나 또는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자기 입장에서 짧게 좀 얘기를 공통 질문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제 왼쪽부터 일단 돌아볼까요? 이렇게 선생님부터. 저희가 70년에서 80년 제가 이제 7, 8학번인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을 하겠다고 이제 시작을 하는 80년대가 굉장한 격동의 어떤 세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벌써 5월달 되면서 이제 휴교 조치돼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복학하면서의 어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뭐 군사 정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전두환 제5공화국이 이제 들어서기는 했지만은 모르겠어요. 뭐 민중미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인간 세상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이게 뭐 비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판이 짜져 있는 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안에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뭐 어떤 저항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의 어떤 미술 운동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기존의 어떤 작품들보다는 좀 더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또 뭐 이렇게 통금이 너무 해제돼서 너무 좋았고요. 예. 같은 7, 8학번입니다. 근데 우리 홍 선생님 아마 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가신 것 같고, 저는 대학까지 쭉 마쳐가지고 아마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은 우리 하단의 분위기를 어떤 굉장히 어떤 이제 감성이 있었으니까 어려우실 좀 느끼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게 많은데, 시골에서 태어나보다 보니까 이제 농경사에서도 이제 삶이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거 오면 이제 아주 극명하게 변하는데, 그러면서 서울 오면서 이제 산업화된 어떤 그런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많은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아마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는 가장 어떤 분수령 하면은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우리 그림에서도 그렇고 어떤 산업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시골에서 정으로 살던 시대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은 뭐 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좀 삭막해진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한국 하단으로 보면은 굉장히 옛날 저희 위의 세대서부터 이제 물론 변화 있었지만은 저희 그러니까 아버님 세대만 해도 굉장히 좀 수묵화라든지 아니면 한국화에서 음풍농어라는 뭐 그런 아주 지금 시대하고 상관없는 그림들에서 이제 사회를 이렇게 반영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걸로 해서 많은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들고 계시고요. 정재규 작가님.
저는 이제 81년도 대학 가서 80년대 초반을 대학을 다녔는데 그 전에 70년대 말이 이제 고등학교 때죠. 대통령은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한 분이셨고, 그리고 미술계는 이제 제가 그 미술의 어떤 이제 문제의식 이런 걸 안고 대학을 갔는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전시장을 이제 팜플렛을 10장을 모아오면 점수를 대신해 주겠다. 1학년 1학기 때 이제 그런 숙제를 받고, 다행히 학교가 인사동이랑 가까워서 제가 2년 동안 1000장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도 생기고 질문도 생겼죠. 그들만의 리그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미술계에는 여자가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또 어떤 학교가 왜 이리 중요할까? 그리고 뭐 어떤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대학을 왔었고요. 그 질문과 고민을 쫓아서 이제 대학 생활을 보냈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모임도 만들고, 그 이후까지 계속 어떤 지금 우리 소집단 운동의 한 파트로 제가 오게 됐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작가의 평문 중에 이 작가는 어떠한 집단이나 모임도 속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작가였다, 이런 평문을 보고 제가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소집단과 모임을 점철해온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졸업하자마자 두렁, 그 다음에 인천의 갯꽃이라고, 갯벌에 핀 꽃이라는 지역미술 활동 모임, 여성미술연구회 이기, 뭐 이래서, 근데 그 활동들이 저는 사실은 그 처음 대학 입학했을 때 그 질문을 쫓아서 끊임없이 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약하니까 또 어디 가서 이 비빌 데 없는 질문들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모임을 만들고 뭔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편견,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다르게 좀 학번이 없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면은 제가 나이상으로는 20대 중반에서 좀 중반을 넘어가는 때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말 그대로 정말 독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당시 서울에서 7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ST그룹이라든가 그때 그거를 끌어갔던 이원영 선배라든가 성능영 선배하고 제가 좀 친분을 그때 좀 처음 맺은 상황이었고, 저는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어떤 그룹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제가 해야 될 공부라든가 작업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80년 초에 제가 이후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수원에 제 작업실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한 3년, 4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시초 80년 초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저한테는 상당히 신선했던, 지금 생각하면 새파랗게 젊었을 그 시절의 얘기니까 가끔 사진 보면 저도 좀 새롭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은. 네. 두 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대부분 첫 번째 질문에서 다 녹여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선영 선생님께서 정정엽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더불어서 정정 선생님께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정정 선생님께
일단 먼저 그 답변할 수 있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정현 선 어떻게 이승현 선생님 질문을 해주시죠. 미술사적으로 여성주의가 80년대 민중미술운동의 한 파트로 출발했다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미술에서 여성주의가 좀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굉장히 민중미술이라는 말도 굉장히 커다란 이즘이고 그 당시에는 여성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성주의도 지금 페미니즘이랑 이런 것도 굉장히 커다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진짜 한 둥우리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소집자 운동에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그 역사를 탄생시키고 또 했던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년대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민주화 운동이 폭발하면서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고 실험되고 활동했던 단지 민중미술만이 아니라 모더니즘 쪽에서도 다양한 실천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민중미술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미술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단체가 필요했던 것은 개인이 힘이 없고 또 언론이라든가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주지 못했을 때 개인들이 자기 방어적이고 힘을 모아서 어떤 발언을 할 이제 모임의 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민중미술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에 있던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이제 제가 속했던 젊은 20대 갓 대학 졸업한 모임인 터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모임전이라고 40대 이후에 미술을 막 시작한 그 모임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지금도 저는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자기의 질문이나 고민을 찾아다니듯이 그때도 서로 막 찾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시를 보게 됐고 같이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민미협이라는 단체가 결성된다고 하니 가입하자. 그래서 여성분과로 처음 출발을 했어요.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분과. 그래서 아마 이제 여미연이 민중미술과 탄생을 같이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민주화운동이 여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미협 내에서도 우리의 고민은 늘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의 고민은. 우리가 이제 여성과 현실전을 그 다음부터 해마다 열고 뭔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억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문제는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8년도부터 여성분과라는 이름을 여성미술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시인과 화가들의 만남 해서 본물전이라는 전시를 계기로 이제 여성성에 대한 탐구 이론적인 문제를 이제 병행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마 민중미술과 여성미술이 함께 태동을 한 거는 이제 시기,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더 결이 달라지면서 좀 독립적인,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이 84년 경인미술관에서
그 창립전 할 때 열기꽃 장면이잖아요. 다른 그 전시, 그러니까 그룹하고 달리 두롱은 창작 그룹으로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또 완전히 운동 조직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창작과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다 포기하지 않고 둘을 결합하려고 했던 독특한 동인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두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제 두렁은 뜻은 논 사이에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삶의 한복판에 그 사이에 문화를 만들고 놀이를 만들고 뭐 예술을 하자. 삶 속에서 예술을 하자. 그 당시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또 연구를 해보시면 그 당시에 소집단 이름들이 정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 잘 반영해요. 뭐 활화산, 뭐 두렁, 떡매, 뭐 이렇게 그런 촌스러운 이름인데 이제 제가 먼저 두렁을 가입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저런 고민을 안고 학교 앞을 나가고 있는데 학교 앞에 찌라시가 뿌려져 있었어요. 두렁에 찌라시가. 이제 창립 예행전을 한다는 찌라시가 뿌려져 있었는데 제가 그 전단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삶 속에서 예술을 찾자. 산 그림을 그리고 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촌스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질문은 어쩌면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나를 놔주지 않을 것 같은, 뒷덜미를 잡을 것 같은, 그래서 정면으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제 발로 이제 두렁을 찾아가게 됐고요. 운동 조직이냐, 미술 창작, 모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둘 다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 둘 다를 요청했어요. 그 당시 시대가. 창작을 요청했고 창작만 하고 머무르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나 격변기였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 미술이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특별히 그 시기가 두 가지 역할을 요구했고 두 가지 역할에 뭐 좌충우돌 답변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문화예술계가 폭발적인 그 활동들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노래, 뭐 또 춤, 연극 이쪽 모두 다 그동안에 이렇게 서구 중심적인 일방적 관제 예술에서 다 자전적인 예술 형식을 찾으려고 막 탈춤 운동도 부흥하고 뭐 이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물결 같지만 그 당시엔 또 우리는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고 또 작은 힘이나 보탤 수밖에 없었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두렁은 특히 그러니까 그 민족적 형식을 찾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렁을 현장에서의 지원활동, 노동운동과 함께한 이런 활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민족적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풍토가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면 미술계에 어떤 역할도 하기 어려웠고 아니면 국전 중심의 아카데미지만 미술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미술 형식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민화를 이제 우리가 수련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형식으로 대중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걸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민화를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굿이나 뭐 다른 형식들, 예술 형식들과 만나게 됐고 어떠한 그런 기존의 미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넘어서
이제 그 창립전도 막 굿도 하고 뭐 그 정말 정갈한 그 고적한 방식의 예술 형식이 아니라 잔치마당 같은 그런 형식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요. 그 김성배 선생님께 마이크를. 그 아까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 수리미술연구소 그리고 대학로에서 이제 소나무 갤러리 네. 관장을 하시잖아요. 네. 또 거기에 황금사가의 이런 최정한 이불 이런 이제 뮤지엄 전시였죠. 그룹이었죠. 네. 그리고 활동들을 또 연기하게 되는데 어떤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또는 그 갤러리 활동이나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 얘기하시는 타일 경계 이런 맥락 안에서 그 활동들을 잠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당시 뭐 지금은 뭐그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전국이 당시 서울도 뭐 인사동의 관음미술관 외에는 소위 젊은 친구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가 없었어요. 그 관음미술관도 전부 100% 다 대관이었었고 1년에 한두 차례 기획하는 정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소나무 동성동 동성동에 있는 소나무 갤러리가 크기가 거의 이 정도 되나 뭐 76평으로 저희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됐었어요. 크기가. 근데 거기에 어느 독지가 그분이 이제 큰 후원을 해줘서 그걸 열게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즐겁게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아마 선배들보다는 후배들하고 좀 작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공간 자체가 무슨 뭐 어떤 상업적인 갤러리도 아니고 또 뭐 어떤 대관 위주의 갤러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뮤지엄이나 뭐 그런 황금사가 그런 쪽 젊은 친구들하고도 이미 그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서 또 그런 장을 제가 이제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된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당시에 아무튼 그 기존의 갤러리나 대관하는 공간하고는 다르게 작가들에 의해서 직접 운영이 됐고 또 지금처럼 무슨 뭐 어떤 재단이나 그런 기금이라든가 그런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 100% 다 주머니돈 털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을 해왔던 그런 장소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뭐 보면은 한강미술관도 있고 또 청년미술관, 아랍회관, 80년대는 또 그 대한공간형 90년대 이후 대공관이 탄생하긴 했지만 뭐 그린마당민을 포함해서 새로운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나무 갤러리가 지향했던 일종의 공간의 정신 이런 게 따로 선생님 지향하는 게 있으셨나요? 저희가 그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이제 같이 운영하는 그 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작가들 거의 뭐 100% 다 작가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장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그때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원효의 그 원흉회통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한 그런 좀 화두에 대한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 화두를 쓰면서 전시 기획전도 했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했던 그런 저희가 이제 크게 중요시 여겼던 거는 상당히 좀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고, 제가 2년 전인가 여기서 이제 토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그 소나무 갤러리에 대한 관심사가 그 당시 때 뭐 지금 잘 나가는 뭐 최정환의 이불이 활동했던 뭐 뮤지엄이나 이영백 뭐 등등 황금사가가 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저희들이 그 슈룹이 탄생이 됐던 배경도 바로 그 자리였었고 슈룹은 그 이후로 뭐 지금까지도 이제 쭉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팀인데 그러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마 그런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객관적인 사항 이상으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슈룹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 탈 경계 이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개념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슈룹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0년 초에 수원에서 이제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그 이후 소나무 갤러리가 1990년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개관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죠. 사실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저희가 이제 같이 활동했던 그런 작가들이 여럿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눴었죠. 어떤 미학적 관점보다는 당시에 무슨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저희는 그런 어떤 비약적인 시대적인 그런 브랜드라든가 그런 거를 반영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사고의 그런 전략으로 이거를 펼쳐나갈 건가 하는 것에 실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슈룹의 첫 번째 그 전시를 1992년인가 3월에 이제 첫 번째 했었고 슈룹이 탄생된 처음에 논의가 됐던 거, 언어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는 1990년도에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슈룹이라고 하는 거 언어도 저희가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컸었는데 그게 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용자리에 나오는 실제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게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사상에 대한 거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사상이 뭐고 또 그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슈룹이라든가 그런 언어하고도 좀 만났던 아마 계기가 됐던 걸로 좀 봅니다. 네, 개인적인 작업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 질문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 임상 선생님께서 홍승일 선생님의 질문을 먼저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 7, 8학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80년대 후반 우리 미술계의 주요 특징은 오늘 저희 팀의 발표 주제처럼 소그룹 소집단의 활동이고 대체로 이제 미술 담론에서 얘기하는 탈모던 혹은 포스트 모던적 경향의 미술이 등장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포스트 모던 경향의 카테고리에 빠지지 않는 그룹이 메타복스이고 선생님께서 메타복스의 1985년 창립전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미리 질문을 여러 개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마니페스토가 있고 선언문이 있는데 대체로 그 내용들은 오브제에 대한 관심, 물성의 새로운 언어적 가능성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메타복스 그룹은 원래 홍익대학교 제가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80학번들하고 같이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복학했던 김찬동 선배, 그다음에 오상길 선배, 그리고 저하고 그다음에 안원찬 선배, 그다음에 이제 하민수라고 80학번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복학해서 그냥 학교 수업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걸 좀 더 이제 스터디 그룹화 시켜서 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고 같이 이제 또 대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저 홍대 대학원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결속력이 유지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작품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때 당시 저희가 같이 이제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과 그리고 또 우리 저희가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좀 이런 식으로 뭔가 미술이 진행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좀 그때 당시 어떤 젊은 어떤 혈기에 의해서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강했다고 봅니다. 네.
작품의 소재 측면에서 보면 네. 그 당시에 약간 새로웠을 것 같은데 도시 던돌이나 네. 공사장에서 쓰지 않은 폐기물을 주로 네.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것도 아마 물론 뭐 시대적 배경이나 전 선배들의 작업에 대한 뭐 저항 의식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원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그 저희 선배들의 어떤 오브제 작업이라는 거는 좀 어떤 물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저희는 뭐라고 그러고 좀 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뭔가를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 열의가 더 있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캔버스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특히나 또 저희가 홍대 아까 우리 교수 저희 은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그 분위기가 약간 그 약간 미니멀한 어떤 모노크롬 계열의 어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거보다는 뭔가 좀 더 나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매체를 굉장히 찾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사장 판넬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이제 버려진 어떤 그런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물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조형 작업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그 물성 이외의 뭔가를 더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공사장에서 버려졌던 그 판넬인데 그게 이제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상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진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거대한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르겠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건데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 이북 출신이세요. 그냥 저 6.25 때 이제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굉장히 또 외로워하셨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강산의 그 뭐죠 그 두만강 라구용가 그 노래 끝까지 못 불러요. 울컥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기보다는 그 어떤 서름이라든지 서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어떤 살려고 하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것들이 어떤 내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이제 시선이 가게 되고 이렇게 같은 동감을 하게 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어떤 표현의 어떤 매체로서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메타복스가 실제로 보는데 좀 약간씩 성향들이 좀 다 같지가 않고요. 조금씩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5명이 출발을 했는데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80년대 후반 만들어졌던 미술 담론에서는 메타복스를 포스트 모던적 경향의 미술 유형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여겨졌던 메타복스 회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은 어떻게 해왔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간의 비평계의 그런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들, 반응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이제 저희가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더니즘 이후에 어떤 그런 운동의 그 철학 사조라든지 어떤 운동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완벽하게 뭐 어떤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그룹으로다가 이렇게 대표성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작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런 모더니즘의 어떤 실제로 뭐 모더니즘 자체도 실제로 우리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볼 때는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극복에 대한 걸 추구했던 거가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추가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런 그 박영택 선생님께 김선수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도 선생님은 7, 8학번이었지만 사실 여기 화단에 85년대 화려하게 등장하셨는데요. 중앙미술대전에 대상도 받고 곧바로 그의 한국미술대전에서도 특선인가요? 그 당시 작업들은 채색을 위주로 하고 또 서커스라든가 또는 포장마차 이런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일상이나 그 당시의 한국 사회의 어떤 풍정을 다루는 풍속화적인 그런 소재들을 다루셨는데요. 당시 80년대는 알다시피 수목화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곧바로 채목이라든가 채색으로 가게 되는데 선생님의 그 당시 한국화단에서의 위상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수목화가 주도적인 담론을 형성해 나갔을 때 채색에 대한 새로운 복원 내지는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수목 실험이라든가 전통적인 산수화라든가 먹 중심의 동양화론에서 탈피해서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그 채색, 그 복원시킨 측면들, 그리고 당시 현재 사회, 뭐 도시 산업 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동양화의 중요한 주제로 삼으려고 했었던 측면 등에서 좀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마침 그해 오네고 화제를 위한 모색이라고 준비 동문전들이 또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80년대 7, 8학번이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동양화단에 받은 시각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채색화로 넘어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당시의 도시의 일상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작업의 주제로 삼게 됐는지 그런 어떤 변화 과정의 계기랄까요? 동의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7, 8학번이지만은 사실은 화단에 나온 거는 뭐 84년도 그 중앙미술대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화가를 이제 데뷔하기 위해서 쭉 관심은 많이 가졌었죠. 그 1학년 때부터. 근데 되게 이제 그 80년대 한국화 화단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입학했을 때만 해도 한국화라는 영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동양화라고 그랬죠. 기존에. 근데 이제 졸업한 무렵부터 한국화라는 영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그 한국화라는 말은 1955년도에 청강 김영기 선생님이 처음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좀 시간이 지나서 67년도에 한국화회라는 그 서울대에 나오셨고, 이대에서 이제 그 제자를 가르쳤던 그 남계 이규선 선생님이 또 그 한국화에 전질하면서 또 좀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등장한 게 그 시대 상황하고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국정이 없어지면서 미술대전이 생겼죠. 그때 이제 동양화부, 뭐 서양화부 이렇게 있는데, 그 동양화부란 말을 안 쓰고 한국화부란 말이 이제 하단에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 대학원 다니는데 그때 미술 교과서 작업을 좀 참여를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그 공식적인 명칭이 동양화가 아닌 이제 한국화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80년대 하면은 뭐 시대 상황 비슷하게 굉장히 한국화도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마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대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나중에 더 이제 첨가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박생강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고 그 했기 때문에 거의 한 80대, 70대 말 그분의 어떤 거 70대 말까지도 일본의 어떤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수목하든 채색하든. 근데 아마 80 넘어가시면서 아마 우리 뭐 미나든 뭐 어떤 브라든 또 좀 더 들어가면 뭐 단층까지 아마 그런 채색에 좀 매료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호강하면서 원색적인 또 굉장히 그 또 현실을 반영한 또 역사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 몇 년간의 어떤 작업이 사실은 그분의 어떤 작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단에서도 이제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분이 이제 했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통의 방식을 가지고 좀 한국화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낡은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황창배라는 작가 이렇게 대비되는 그분은 한국화했던 새로운 부분을 서구적인 어떤 그런 방식, 기법 그쪽에서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또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후배 작가로서 이렇게 보는 부분은, 그분은 그러면은 이게 필목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서구적으로 갔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그분만큼 필목에 굉장히 능통한 작가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미감이나 어떤 그런 감각을 하나의 어떤 새로운 미디어로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서양화 후배들도 굉장히 좀 열광하지 않았나,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세 번째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 모르세요 사실은. 제가 이종성 선생님한테 사공자를 배우면서 장지기법인 걸 처음 배웠거든요. 장지기법. 그거는 이제 기법을 되게 나누면 접착제 가지고 나누는데, 장지기법은 바탕 소재인 종이를 가지고 명칭으로 삼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국화에 이기할 때 보면은 되게 하는 말이 한국화는 명칭만 있고 실체는 없다. 중국화는 중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동양화가 고유의 있지 않습니까? 화방하게 그리면서 수국과 채색을 같이 혼용해서 화방하게 그리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일본은 유화라든지 그런 기법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좀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어죠. 채소자 까는 거 대신 화분을 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치밀합니다. 꼼꼼하고. 그러면서 장식적이에요, 또 색깔이. 그런데 굉장히 두껍게 칠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한국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왜 없을까? 또 굉장히 어떤 미술사가 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종상 선생님이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론과 기법에서만큼은 정말 그분만큼 능통하신 분이 없거든요. 한국어 쪽에서. 그런데 장기기법이라는 걸 처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초상화 있죠. 화원 그림의 초상화라든지 또 브라운 민화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법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스미는 돼 있어요. 근데 되게 도남의 벽화 저도 가봤지만은 대부분의 벽화가 접착제를 써가지고 붙이는데, 우리 교우려 벽화 같은 경우는 그분이 또 벽화용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벽화는 스미는 프레스코 기법을 많이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장기법 자체가 장지라고 그러면은 한지예요. 그러니까 한지 2층인데 닭지, 한지, 장지 다 같은 종인데 저는 장지를 선호합니다. 좋은 종이라는 의미니까. 장한 종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특징은 발색급에 있어요. 그 기법의 특징은 한 30번에서 한 50번 바릅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게 돼요. 거기에서 스미게 되고 스미고 쌓이죠. 그 위에다가 아까 제 그림 보면은 서커스 시리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런 색이나 선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똑같이 선도 한 3, 40번 바른 거예요. 긋는 거예요. 채색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 번에 딱 긋는 걸로 아는데 사실 여러 번 그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금분이라든지 빨간색 같은 경우, 또 저 우선의 원색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한 번에 칠하죠. 그래서 스미는 게 한 70, 80%, 얹히는 게 한 10%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만의 독특한 기법인데, 참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문화,
또 아니면은 또 민요라든지 이런데 참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 잠재 기법은 알겠는데요. 그런 주제, 지금 서커스나 그 선수집 같은 그런 소재를 그리게 된 그 전에는 사실은 한국화나 동양화라면 되게 산수나 아니면 수목 실험이라든지 형식적 실험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주제나 내용이 천착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채색을 보면 다른 분들 채색과 좀 다른 점은 선이 여전히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선을 살리고 있는 채색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채색은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색을 칠해서 마감한다면은 온필의 필선의 맛들을 살리면서 채색과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 채색을 하게 된 계기, 그 두 가지만 좀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가 정확히 이야기해놓고 결말을 못 지었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랑 똑같아요. 연결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국화라는 말은 그런 위기 이런 거는 사실 위기가 없다. 미술 자체가 필요 없어진 시대가 있다면 정말 뭐 미술의 위기자 한국화의 위기는 있겠지만 그걸 못 푼 거는 한국화 작가들이 있는 거지 그 자체의 그 장르 자체의 위기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장기법이나 이런 것도 그 현대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면 낡은 방식을 가지고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장기법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매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방법적인 거는 다 이렇게 굉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양하는 사람들이 동양하는 배우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젓가락 아끼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더 한다는 건 굉장히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도 야 너네 반드시 다른 매체도 같이 해라 동양을. 그리고 동양 어떤 작업으로 이렇게 어떤 과실이 맞을 때는 동양어를 해라. 서양어는 못한다. 그거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림 요 주제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거 새롭게 뭐 전통을 이은다 그러면 대개는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가져와요. 불화 단청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민화라든지 우리 제자한테도 그러고 저도 뭐 그랬지만 야 그런 건 절대 그리지 마라. 아까 무슨 압구정도에 가면 뭐죠? 그 이야기 있었죠. 차라리 거기 가서 그려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살아있는 어떤 그런 소재를 찾아라. 그런데 그림에서 주제는 새로운 건 없죠. 또 동양하든 서양하든 뭐 한국하든 다를 게 없잖아요. 일단 사는 자기 어떤 그런 그 문제인데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쭉 어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을 이제 소재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수목과 채색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수목과 채색, 하여튼 제가 중앙미전 무슨 상관하고 인터뷰할 때 저는 두 가지 한쪽에게 치우친 작업은 안 하겠다. 한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작업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화하는 작가들이 되게 그 당시 분위기는 수목화, 채색화 작가 뭐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한국화 작가는 바보 같은 짓이다 생각을 하고요. 채색화에 대한 감각이 아주 좋으면 먹을 정말 잘 쓸 수 있고 또 먹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은 또 색을 굉장히 깊이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수목화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는 좀 홍대에서 이렇게 수목화 운동이 이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가장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너무 먹에다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그냥 먹을 엎질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한국화를 이렇게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수목화 운동의 어떤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먹이 아니라 붓이다라는 거죠. 사실 붓에 있어요. 먹에 5가지 색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무교오체라는 화론이 있는데 먹에 5가지 색이 먹 자체는 없죠 사실은. 붓을 하다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그 색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묵하든 채식하든 아니면 한국화였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 해결은 저는 그 붓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정혁 작가님께 추가 질문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선영 선생님 혹시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으시나요? 제가 그 정종영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서 또 굉장히 좀 저의 문제의식과도 굉장히 맞닿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정종영 선생님이 저기 인천에서 그 공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 생활 하시면서 예술과 뭔가 사회에 정말 이 좀 긴밀한 무엇을 위해서든지 현장에 왔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정말 그 이게 예술이 지금 어디에 그게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거는 사실 이제 시대를 이제 반영하려고 마음 먹는 어떤 작가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뭐 변형하거나 반영하거나 이거가 되려고 하지만은 어떤 그래도 예술이 어느 정도 좀 자율적인 어떤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율적이면서 또 현실에 또 이렇게 개입해서 현실을 또 변형시켜야 되는 어떤 또 그 두 가지 그 길이 있는데 뭐랄까 그 선생님은 그 뭔가 그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현장에 딱 그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리얼하게 좀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20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예술이 뭔지 삶이 뭔지 이제 그런 거를 그 고민 끝에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인천의 노동 현장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인천에 가서 한 10개월 정도 공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 예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술 없어도 살고요. 굉장히 노동 미술이 긴급했고 그때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그 갈등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허무감에 빠져서 미술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또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노동 해방이 돼도 내가 미술을 포기하면 과연 행복할까 뭐 이런 고민 끝에 이제 그 공장을 그만두고 인천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지원 활동, 뭐 걸개 그림이라든가 판화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렸던 그림들은 주로 이제 뭐 페인팅은 제가 많이 할 수 없었고요. 한 5년 정도 제가 인천 가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그건 할 수 없었고 목판화를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한 18점을 시기별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청하는 미술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목판화를 해서 많이 나눠주고 여러 방면으로 쓰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90년도 넘어오면서 이러다가는 내 그 창작의 집중도가 너무 낮아져서 작업을 계속 지속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 짤막짤막 시간을 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속해 있던 미술 소모임이 이제 개꽃에 이제 1년만 휴가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작업을 좀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식의 1년 휴가라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저는 제가 1년 휴가를 강제로 내서 이제 작업에 좀 집중해 보려고 왔을 때 6개월 있다가 그 이제 소모임은 없어졌어요. 그때가 93년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그 이후로 여기 있는 어떤 평론가가 제 글 쓸 때 그 말을 해서 제가 혼자 속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혼자 막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삶의 과정마다 굉장히 이렇게 작업의 내용이 막 달라지는 것
그런 그 형식도 저도 중구난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그 당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세상의 전부의 문제이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는 아마추어 아닌가 뭐 이러면서 혼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끊임없이 아까 이제 곁들여서 같이 질문지에 있었던 내용 중에 제가 팥그림과 이제 씨앗 작업 중심으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제가 정말 대학 때의 그런 질문을 찾아서 인천도 가고 이러저러한 만남도 갖고 모임도 했듯이 작업도 저한테는 그런 좀 화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 가서도 노동운동을 했지만 항상 여성 노동자를 그렸고, 그리고 그 노동 현장에서도 내 눈에 거기만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온 삶이 현장이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여성의 삶 자체가 현장이어서 그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화두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성에게는 또 어떤 부분 스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그 살림의 시선, 여성의 시선이 곧 굉장히 살림의 시선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성의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밑바닥에 깔린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저한테 그 곡식들이 물론 그 매혹적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한국적 미감이라고 하는 것에 곡식의 그 다채로운 색감에서 저를 매혹시킨 점도 있지만, 그 소재가 저에게 제가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만났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막 이야기가 증식해서 중간중간 제가 여러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작업에서 아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이 뭐였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이상현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너무 도식적으로 기술의 자율성과 또 이렇게 현장 그거를 이제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아예 그 노동이라든가 그 현장의 개념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더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의 그 노동이 더 이렇게 현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대립 구도로 볼 게 아니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항상 저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왜 작업을 하느냐, 이거 그려서 뭐 할 거지, 누구와 소통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삶의 문제와 작업의 문제가 저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질문과 함께 가는 것 같고 해결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함께 고민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큰 개인전이니까 네. 나의 작업실 전쟁 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잘한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시나요? 나의 작업실 변천사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33년 동안 15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안성에 굉장히 멋진 작업실에 있어요. 근데 15번 이사 과정을 한 해에 한 장의 드로잉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작업이 될 줄 몰랐고요. 내 기억이 더 없어지기 전에 또 그 좋은 작업장에 온 그 이야기를 나의 일기처럼 이제 글과 그림을 병행해서 기록해 놓은 나만의 기록이었는데, 이제 그 전시 기획하시는 분이 오셔서 약간 제 작업실이 좀 좋아서 제가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면피로 보여줬는데, 이걸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게 작업이 됐고요. 그 과정을 훑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든 이 세미나가
한국 미술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우연찮게 기록했지만 과정을 알면 좀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보고 저를 또 많이 이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김성배 선생님께 마이크를. 혹시 그 두 번째 질문 누가 작성하셨는지 임산 선생님 하셨나요? 혹시? 좀 사실 질문을 1980년대에 좀 맞춰서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이유에 대한 얘기들이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다시 또 80년대 얘기로 내려가고 싶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학습 주로 이제 미술을 하게 되면 이제 작가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어떤 형식, 매체 이런 걸 주로 활용을 하는데 선생님 작업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 탈경계나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탈학습된 경로, 그러니까 학습의 경로를 따르지 않는 오히려 미술을 함으로써 그 현대 미술에서 훨씬 더 이렇게 새로운 미술로 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아까 미술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수리미술연구소 이런 그 연구소의 활동들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지향했고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학교 우리나라 그 현실 특히 미술대학교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게 좀 많이 유연해진 상황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 70년대 특히 80년대에는 거의 지금 여기 세미나에서 그 표방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 성장 배경이 거의 다 그 동기라든가 원동력이 학교에 의해서 아마 저는 봤다고 보거든요. 미술대학교, 특정대학교 뭐 등등. 근데 저는 글쎄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학교하고 제가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하고 좀 떨어져서 저는 근데 그 어려서 그 뭐 제 사춘기 때나 뭐 그때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뭐 열망을 갖고 있었을 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심하게 그 앞으로 제가 그림이라든가 예술 활동을 하려면 학교는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철든 생각을 한 바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학교에 의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미술을 표현해내는 제 그 예술 세계를 뭐 이렇게 해나가는 사고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그 슈립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그 90년도에 그 언급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진행을 되고 오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미학적 관점보다는 그 상당히 그 전략적인 관점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소위 미술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훨씬 선행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제가 뭐 젊어서부터 관심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언어적인 측면이죠. 언어적인 측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 미술사가 뭐 미술사적으로 표기가 된다든가 하는 것도 거의 서구 쪽에서 대부분 차용되거나 뭐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지금도 역시 좀 미술적 언어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과연 그 언어적인 거를 어떻게 나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 뭐 꼭 내가 김성배라는 사람한테 국한되는 거 이상에 우리로부터 출발될 수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과연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과연 무엇인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슈룹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거고, 지금까지 아마 그 슈룹이 됐던 뭐 그런 그 활동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큰 원동력이 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하하 소나무 네. 이제 그 미술사에서 김성배라고 하는 한 작가를 인식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회자가 많이 되잖아요.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작업은 제가 1985년도, 84년도니까 제가 아마 30살 그때 안팎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하소나무에 대한 원 형태를 그 대나무로 작업을 했었어요. 대나무가 이제 휘기 좋으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대나무 청죽으로 좀 작업을 했다가, 제가 그 살고 있는 그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소나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성지대도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아마 살던 동네도 그렇고 소나무하고 아마 제가 그 인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뭐 그게 이제 소나무 갤러리의 그 직접적인 원인도 됐었고. 근데 이게 말은 하한데 아래야 예, 그게 이제 제가 뭐 20대 때 제가 이제 많이 그 나름 제가 영감도 받고 공부가 됐던 노자도덕경에서도 물은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곡즉전이라고 하는 그 화두가 나오거든요. 도덕경에서 휘인 것이 구부러진 것이 전체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를 단순히 어떤 거 제가 그림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비약적 관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저는 그거를 어떤 그 그러니까 생명이 생존하는 어떤 그 미학보다는 훨씬 선행하는 어떤 생명의 조건으로 좀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걸리든 뭐 어떻게 됐든 좀 가능한 한 천천히 돌아가는 게 우리들 그 살아가는 그 생명이나 뭐 그런 거에 그런 거보다 훨씬 선행되는 그 필연적인 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이 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방식의 설치 작업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미술사에서 이제 정정육 선생님이나 김선두 선생님이나 홍순 선생님은 이제 미술사에서 메타복수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슈룹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김성배 선생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80년대가 되면 그 서울에서만 소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겨울 대성리라든지 뭐 수원에서, 대전에서, 제주에서 전국에서 이런 소집단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80년대 연구팀에서는 이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 이 이원 구도를 어떻게 극복해서 미술사 쓰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화두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김성배 선생님이 또 수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임산 선생님, 홍승민 선생님에 대한 추가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여쭙지 못한 건데요. 메타복스 해체에 대한 뭐 계기나 혹시 뒷얘기 같은 게 있으면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 팀의 제목 중에 그 열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런 열정 이후에 어찌됐든 이번 그 세미나를 계기로 선생님께서 그때를 다시 계속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아쉬움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해체를 하게 된 뭐 동기라고 하면 뭐 좀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바라봤던 관점이 기존의 이제 그 그룹 운동들이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걸 계속 지속해 가면서 원래 처음에 가졌던 그 좋았던 아니면 혁신적이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진부해지고 좀 뭐랄까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들부터라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선명하게 선을 긋고 어떤 모범을 보이자는 관점이 훨씬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냥 더 이상 이걸 끌어갈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각자의 어떤 길을 가고, 또 이게 해체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어떤 그런 그 관심이나 아니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냥 그때 과감하게 해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은 홍대에서의 그 좀 이렇게 반기는 관점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중 미술 쪽에서도 우리는 약간 이게 좀 약간 서구적인 약간 이런 쪽으로다가 그런 편견으로 보고, 그러니까 저희 편이 실제로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 돼버려서 글쎄요 뭐 그냥 각자들 그래서 길을 갔고,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후회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작업을 계속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가 제일 아쉽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 교직을 서울예고에 있는데요. 저는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가서 좀 잘 좀 후배들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지속을 자기 작업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갖고 지속을 하라고. 그게 가장 큰 예술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여기 김선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죠? 박생광 그분 같은 경우도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래요? 뭐 이건 큰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환경이 좋았다면은 훨씬 더 저희들의 어떤 작업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좀 더 힘도 얻고 그랬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뭐 무슨 전시를 해도 실제로 반응이 국내에서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차라리 저기 일본 미술수첩 이런 데서 기사가 나고 우리 국내에서는 기사가 안 나고 뭐 그랬던 상황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간결하게 두 가지만 한 것을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80년대 동양화단은 대개 이제 역시 소집단 운동, 그룹 운동인데 대개 그것은 동문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양화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또 그 하변에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동양화단은 유난히 하변 중심으로 모여서 그룹을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폐쇄성이 있는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85년대 스님의 중앙대 동문으로 만들어진 오네가 하지리안 모색전은 어떤 계기로 개성됐고 어떤 걸 좀 내세우고 싶었는지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작품에 관한 건데 선생님이 아까 그 살아있는 소재, 당대 살아있는 소재를 빌렸다면 사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전통의 관념산수라기보다는 도시산수 같은 측면들의 산수 풍경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도시의 일상이라든가 도시 속의 군상들 이런 것들은 물론 정물적인 시선이긴 하지만 그런 그림들이 이미 뭐 이철주라든가 뭐 이철량 기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그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역시 그런 유형의 일상적인 사람들을 소재로 다룬데 저는 그런 소재들이 분명히 당시에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심들, 주제되는 의식들도 동반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정태적으로 유형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어떤 부분에서 그 일상이라든가 도시 삶이라든가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 살아있는 소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았네요. 저기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간단하게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80년대 동양하면은 아마 이제 그 그룹전 소집단 운동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동문의 그 성격이었고 좀 그래도 그 새로운 어떤 예술, 새로운 형식을 이렇게 좀 상당히 그 모색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벌어졌는데 서울대는 묵조전, 그다음에 홍대는 신목회,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요. 이대는 이원전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저희 중대는 이제 오늘과 화제를 위한 모색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다들 자기 그 어떤 그 배운 틀 안에서 어떤 새로운 한국화를 모시겠던 것 같고요. 아마 그 학교 그 선생님들의 성향인지 몰라도 서울대, 홍대, 이대는 수목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실험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의 주제는 물론 각자 다 달랐고 저희 중대는 이제 그 좀 채색하는 또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다 채색만 했냐 그러면 아니고 또 강성구 선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수목으로만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그래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오늘과 화제를 위한 모색자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채색화를 좀 실험하는 그 그룹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수묵과 채색의 어떤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수묵한지 채색한지 좀 애매한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상하게 또 채색화 작가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까 그 제 작업에 관한 거였죠. 아까 인물화였나요? 아까 나온 게 선생님 인물에 대한 질문이었죠. 예. 저도 그 이제 근데 되게 이제 좀 보면은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데뷔할 당시에는
홍대에서 이렇게 했던 수묵화 운동이 막 휩쓸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이제 완전히 작가들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뭐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좀 거부감을 갖죠.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좀 거부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수묵화 운동을 하면서 도시 풍경이라든지 산수가 또 좀 주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산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산수에 경도돼가지고 한 현장 스케치만 한 1000장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인물화는 그냥 수업 시간에만 하고. 근데 데뷔할 때는 이제 인물로 했는데 그 당시 이렇게 보면은 제 인물화는 아마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어떤 미감이 이렇게 반영이 됐을 텐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어떤 제 이야기, 그러니까 살면서 느낀 것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엄청 놀았거든요. 그래서 연합고사 떨어져서 야간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통째로 놀아가지고 또 예비고사를 또 그때는 제 2지망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라도. 철저하게 놀았는데, 그때 생긴 게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되고, 또 우리 삶이 이렇게 보면은 앞에보다는 어떤 뒷전에도 어떤 삶의 진실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뒷전의 삶에 대한 것들, 또 제가 데뷔해서 하면서 지금까지 쭉 했던 게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용서와 간용을 이렇게 포함한 어떤 그 사랑, 그 뒷전에 대한 사랑, 그런 관점이 사실은 그 인물 작업을 쭉 해왔고, 지금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화의 문제라는 게 보면은 대개는 어떤 틀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수묵화의 어떤 그런 필력의 문제만 해도 저도 한때 막 그 필력의 어떤 강박관념에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력을 좀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대개는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잘 이렇게 표현해서 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그 걸법용필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동양에서 하는. 거기 보면은 이제 굉장한 필력도 나와야 되겠지만 모성인 선도 필요하거든요. 설득을 하려면.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는 우리 한국화 작가들이 너무 좀 관념적인 거,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도 너무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 정말 자기가 살면서 어떤 깨달음 가지고 그거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로 잘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못하는 데서 한국화의 이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네 분을 모시고 듣다 보니까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짧게라도 당대 80년대 활동했던 분들의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한 분만 플라워에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 어떤 작가님이 하셨던, 아니면 그 주위의 분들이 하셨던 그 여성주의 미술 운동은 어쨌든 여성이 갖고 있는 언어를 계속적으로 찾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이 찾고자 하는 미투 운동은 여성의 언어로도 또 읽힐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면에서는 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80년대 여성주의 미술 운동이 벌였었던 그 움직임을 2000년대로 연장해서 만약에 잊고자 하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서 여성 미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제가 80년대에 우리가 그냥 딱 그 당시의 현상을 얘기를 해보면 여성미술연구회를 결성했을 당시에 20대 한 20명 정도였는데요. 회원이 20대 후반 여성이 15명, 네, 40대 후반 여성이 5명, 그리고 30대는 전무했어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그 30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성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것만으로 그 당시의 현장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경험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여성과 현실전을 1994년도까지 이끌어왔는데, 이제 그 좀 남성들의 조직하고는 좀 다른 게 그런 갭 없이 자유롭게 했지만 또 틀도 꼭 그렇게 유지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94년도가 되면서 80년대 우리를 필요로 했던 그 조직의 형태가 아니어서 일단 해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입김이라는 저희 이제 각자 고립되어 있는 30대 후반 여성들이 모여서 모임의 형태는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굉장히 타이트한 모임이었다면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에 따라서 만나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앱 요번에 오기 전에 뭐 자료 정리하다가 저희가 아방궁 종려점거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2000년도였거든요. 저는 그때 네티즌들이 보냈던 그 문자들 있죠.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미투에게 보내는 네티즌들의 댓글하고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냥 저는 아까 제가 왜 그런 모임들을 많이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약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지 않나,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만 부주제를 또 달았어요. 충동과 정렬이라고 달았던 거는 80년대 그 소집단 미술이 로고스보다는 좀 파토스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동과 정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했어요. 그리고 좀 충분치 않다는 거 압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 두 번째 했던 세미나 자료들을 좀 구해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초대하지 못했지만 소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80년대에는. 그래서 다음 연구 때 또 새로운 분들 모시고 진행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우리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